아무튼 그런 많은 보수를 지급하는 대기업조차도 뭐 저기 뭐 땅끝에 있는 진짜 시골 농촌에 해도 안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결국은 SK 하이닉스는 청년들 때문에 용인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서울에서 삼성전자 뭐 땅 주고 해봐야 지하철 팔아봐야 사람들이 오지 않는. 지금 2030의 청년들은 입지, 자기가 선호하는 입지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 반대의 관점에서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아까 뭐 10만에서 이제 5만으로 인구 소멸되는 지역을 말씀하셨지만 지금 뭐 농어촌 지역, 뭐 인구 소멸 지역들 보면은 학생들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시골은 또 이제 밀집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쿨버스가 돌아다닌다 하더라고요. 한 바퀴 삥 돌아서 애들 태우고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도시의 관리의 차원에서 보면은 다 비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효율화하자 해서 빌딩 하나 세워가지고 뭐 2층에 초등학교, 뭐 5층에 뭐 주거 만들고 뭐 6층에 병원 만들면은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만큼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고, 도시를 운영하는 그 관점을 봤을 때 굉장히 경제성이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런 거는 그게 이제 그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도시의 컴팩트 시티는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밀로 복합적으로 건설을 해서 어떤 건물을 지어서 거기 동사무소도 들어가고 헬스장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인구가 많고 그 지역이 되는 데는 가능한데,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거든요. 그 지방의 컴팩트화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지금의 지방의 컴팩트화의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일본의 입지 적정화 계획. 우리나라보다 한 1, 20년 정도 빨리 인구 소멸이 왔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다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근데 저기 10km에 멀리 할머니 한 분 살아도 수도를 넣어줘야 되고 가스를 넣어줘야 되고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돌아가셨을까봐 음식물도 넣어주고. 그래서 그분들을 거주 유도 구역으로, 여기 집이 있으니까 들어와 사시겠어요? 근데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으니까 나 싫어 그러면 또 못해요. 그 대신 페이버를 주고, 병원이 저쪽 멀리 있다 그러면 병원한테 용적률을 올려줄 테니까 이 병원에 멋있게 여기 안에다가 지어라, 이렇게 해서 거주 유도를 자꾸 시켜서 지방도 시골도 컴팩트, 읍면 뭐 그 단위로 컴팩트화를 해서 사람들이 모여 살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정책들이 지금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높은 빌딩을 막 세워서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그 주거 지역을 어떻게 보면 제한을 점점 하는 거, 유도를 하는 거죠. 그렇죠. 유도화. 그 관리 지역을 좀 좁혀서 네. 이제 살기 좋게끔. 네, 그렇게 하는 거죠. 뭐 그런 게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뭐 월세를 그냥 낮춰서 뭐 10,000원에 뭐 살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연장선상이겠지, 이런 것들이. 빈집을 가지고 시청에서 거기다가 뭐를 만들어서 거의 임대로 무상 임대한다든지.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모든 인프라가 옛날에 군청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프라, 세무서부터 은행부터 거기에 다 있거든요. 그거를 살려야지, 이걸 뻔히 놔두고 뭐 인구를 늘린다고 하면서 공약을 해서 신도시를 건설하는 거는 이제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작가님께서도 이제 지자체하고도 많이 소통을 예, 예. 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뭐 사실 서울 같은 진짜 대도시를 빼고는, 그리고 뭐 판교나 뭐 동탄 같은 이런 신도시를 빼고는 다 인구 소멸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작가님과 그 지자체들이 나누는 뭐 주된 뭐 고민거리? 저는 이제 산업단지, 그러니까 산업 유치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도시가 살려 그러면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교통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그 산업 얘기를 많이 하면서 뭐 앵커 기업을 만들고, 또 그 앵커 기업이 들어오면, 큰 회사가 들어오면 관련 협력 업체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산업 생태계를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더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반드시 그 기업과 관련된,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도 넣고, 거기에 반드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은퇴하신 분들, 그 베이비 부머들이 좋아할 수 있는 지역, 아니면 어떤 전원 단지나 이런 거를 좀 넣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지역을 좀 만들으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지금 베이비 부머가 엄청나게 인원이 많고 그 사람들이 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안성, 용인 뭐 이런 데 서울에 있다가 내려가서 전원 생활을 하고 있다고 치면, 그런 단지가 있다고 치면 그 재산을 또 받기 위해서 자식들도 많이 올 거고, 그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에 상에 있는 인구뿐만이 아니라 관계 인구라 그래서, 내가 고향이 안성인 사람이 있으면 안성에 나중에 늙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걸 계속 관련을 하고, 또 생활 인구라 그래서
거기서 생활하는, 주민등록은 서울에 있지만 안성에 생활하는 그런 관리를 지금 지자체에다가 좀 계속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 인구가 스몰되고 있는 그 지방이나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큰 기업 들어오면은 웬만한 문제는 해결된다고 보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큰 기업이 안 들어가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들어오기만 하면 그러면 지금 지자체 하고 있는 고민들은 해결이 되긴 돼요? 큰 기업들이 들어와서 그 기업이 이제 잘해서 자리를 잡으면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인사임원도 오래 했었는데 가장 문제가 뭐였냐면 제가 32년을 다니고 임원을 10년을 했는데 초창기만 하더라도 규정을 만들어서 저희는 지방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방 근무를 5년 이상 하지 않으면 차장 진급을 안 시켜준다 이렇게. 아예 규정이 있을 정도로? 네, 그래서 그런 규정을 만들었더니 다 이제 뭐 갔다 오는 거예요. 그렇죠. 갈 수밖에 없죠.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든지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럼 그 얘기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뭐 성과급이 뭐 4억, 5억이 이러니 하잖아요. 뭐 그 계속 유지되진 않겠지만 아무튼 그런 많은 보수를 지급하는 대기업조차도 뭐 저기 뭐 땅끝에 있는 진짜 시골 농촌에 해도 안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돈의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지금 용인의 SK하이닉스가 공사를 거의 준공 단계잖아요. 그게 유치전이 구미하고 그 용인하고 사이에 이제 큰 전쟁이 있었는데 페이버는 훨씬 더 구매가 많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땅을 거의 뭐 무상으로 임대한다거나 뭐 그런 거를 했는데 결국은 SK하이닉스는 청년들 때문에 용인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KBS TV에 구미의 눈물 해가지고 그냥 뭐 시장 의장들이 막 울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게 그 현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됐어요. 예전에는 제가 했던 서산, 충남 서산에 60만 평 산업단지를 만들고 공장을 만들고 그 근처에 300세대짜리 아파트를 만들면 가족까지 다 왔어요. 저도 또 가족을 데리고 가기도 했고 그러면서 출퇴근 버스도 만들고 하면서 그 주변에 또 이렇게 이 다른 회사들도 많으니까 그 지역이 발전해서 대산 지역이 굉장히 발전을 했는데 그래서 대산 읍 단위가 뭐 2만 5천 명까지 가고 했었는데 지금 2만 명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한다. 그러면 기업에서 인사 담당 업무도 하셨으니까 그럼 그렇게 막대한 뭐 돈을 준다고 해도 안 온다고 하면은 지금의 2030 내지는 청년들은 뭐에 움직인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2030의 청년들은 이 입지, 자기가 선호하는 입지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자기가 편하게 살 수 있는 장소, 내가 회사를 끝나고 운동을 하거나 뭐 카페를 가거나 이런 거를 원하는 그런 거죠. 아주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뭐 물론 가겠고 또 그래서 이제 뽑는 게 그 지역 사람들을 이제 많이 뽑죠. 문이 많이 낮죠. 왜냐하면 모든 학생들이 지금 다 수도권으로 오잖아요. 과거에는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정도 수준이 우리 그 거의 뭐 이렇게 한 두 번째, 한 2류 이상으로 취급을 당했는데 지금은 평가 자체를 안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게 기업을 먼저 유치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말씀하신 그런 뭐 환경적인 문화 인프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는 거죠, 대체?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일단 그 관계 인구라든지 생활 인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로 많이 이제 끌어들이고 할 수 있으면 기업들을 하고 자기가 잘하는 거. 제가 지난번에 컴팩트 네트워크 책을 썼는데 저기 그 경남 고성 뭐 군수님이 전화가 한번 오셔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공룡이 있던데 공룡 발자국 그걸 가지고 자꾸 유튜브도 찍고 이렇게 해서 자꾸 홍보를 하시는 게 좋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거기에 다른 데처럼 똑같이 고성 테크노밸리를 짓는다고 입주업체가 안 온다. 그래서 그런 거 자기가 갖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어필할 수 있는 방법 말고는 현재는 지금 뭐 백약이 무효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 화석 자체도 어떻게 보면 자연의 알고리즘이니까 그 자연의 알고리즘에 맞춰서 뭐 진짜 뭐 공룡 화석 뭐 발굴 학과 대학 뭐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세계적인 석학 뭐 데리고 오고 그걸 진짜 뭐 빠져있는 진짜 2030들 뭐 5명이든 10명이든 그 사람들이 와서 원 없이 연구하게 해주다 보면은 좋은 생각. 논문이 쌓이고 그 컨텐츠 쌓이면서 맞아요. 그게 뭔가 세계적인 뭔가 또 해서 성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는 현재는 쉽지 않은 지금 길입니다. 그 블랙홀이잖아요. 계속 지금 5,200만 명 중에 2,600만 명이 넘었고 앞으로 계속
몰려올 거고, 제가 우리 그 1학년 학생들 50명, 45명 이렇게 클래스를 하는데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올라오는 거죠, 뭐 수도권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뭐 지방에 있는 도시들이 어떤 걸 해줘도 서울을 이길 수는 없다. 자기 색깔로서 서울과 차별화를 해야지만 사람들이 고민을 좀 하는 거지. 서울에서 삼성전자 뭐 땅 주고 해봐야 지하철 깔아봐야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그게 젠트리피케이션의 일환이잖아요. 우리 국산말로 하면 그 한글 사전에 보면 둥지 내몰림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어떤 공장, 폐공장 지역에 예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층고가 높으니까 거기에다가 어떤 걸개도 걸고 이렇게 하면서 특색이 있어지잖아요. 그럼 사람이 모여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일단은 주인이 임대료를 올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가면 자기가 직접 하다가 또 이제는 뭐 이 스타벅스나 이런 데가 이제 몰려오고 하면서 이제 막 번화가가 되는 그런 과정인데, 그런 과정이 시골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특색 있는 거를 계속 어필을 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또 다른 제도약을 할 수 있는, 그래야 저기가 괜찮네 하면서 기업들도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야, 근데 대부분은 그러면 이제 자기가 그 지자체 입장에서 자신이 가진 것을 뭔가 바라보고 이것을 살리려는 노력보다는 일단은 당장 눈에 보이는 똑같이 이거 잘 된다니까 이거 똑같이 따라하고. 가장 문제가 뭐냐면, 도시계획 쪽에서 보면 서울 2040 도시계획 되게 멋있잖아요. 네, 그거를 저기 뭐 시골 지역에서, 시골 시지역에서 10만 정도 되는 도시에서 그걸 똑같이 베낀 거예요. 그래서 핵을 4개를 둔다, 뭐 여의도를 둔다, 이거는 뭐 금융이다, 강남을 둔다, 중앙에 어떤 뭐 고궁이나 이런 거에서 관광 문화를 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똑같이 베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뭐 자연의 알고리즘도 얘기하고 뭐 AI 도시도 얘기하고 있지만, 그 관점에서 서울을 제외하고 지방의 지자체 중에서 이 도시는 참 도시 경쟁력도 있고 잘하고 있다라고 보이시는 뭐 지자체가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관여하는 이렇게 가서 같이 조언해주고 하는 데가 이제 안성은 제가 가서 하고 있는데, 안성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성이 원래 어떤 도시였냐면 굉장히 보수적인 도시였어요. 그래서 원래는 삼성전자가 안성에 들어오기로 돼 있었어요. 실제 땅도 30만 평을 갖고 있었어요. 삼성전자가 실제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민들이 반대를 해서 평택으로 가게 된 거죠. 안성 시민들이 반대했다. 네. 그렇게 보수적이었고, 안성으로는 철도도 안 들어왔어요. 철도도 못 들어오게 했고, 우리 양방 뭐 이런 거로 해서 했던 그런 도시인데, 최초로 외부에, 그러니까 농화를 왔다가 이 안성이 참 살기 좋다고 들어온 대학생이 거기에서 거주를 해서 거기서 정착한 여성 시장을 뽑았어요. 오, 네.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못 들어오게, 철도도 못 들어오게 하고, 일제시대에도 철도도 못 들어오게 하고 수탈을 반대한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양반들이 계시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외지 여수에 있는 간호사가 여기에 와가지고 농화를 왔다가 너무 괜찮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협 뭐 이런 활동을, 사회 활동을 하다가 도의원 하다가 시장이 된 거예요. 그렇게 도시가 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벨트에도 들어가고, 이분은 계속해서 변화를 하고, 아까 얘기한 관계 인구나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안성이 아마 지금은 약간 이게 뭐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더 발전할 수 있고, 용인 다음으로 이제 내려오는 게 안성이니까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방과 인재만 중요시하면 도시는 무조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도시는 개방하지 않으면 절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지역이든 자연의 알고리즘이 나쁘기만 한 건 아니군요. 그 알고리즘을 잘 파악해서 그걸 잘 살리는 도시만이 살아남는다. 자기가 갖고 있는 특색을 그렇게 살리는, 자기 주체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예를 들어서 무슨 그 축제를 한다 그래가지고 그 축제를 똑같이 베껴가지고 한다고, 출렁다리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다고 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자기 특색을 살리는 그런 게,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뭐 잠깐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그 이제 AI 도시가 어쨌거나 필연적으로 오는 건데, 그 안에서
인간의 삶이 과연 행복할까?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다 말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필연적으로 올 미래에 대해서 예.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 저는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 AI의 기술은 그대로 인정을 하되 내 삶은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때까지 틀린 줄 알면서 돌아가기도 하고 일을 해야 되는 건 줄 알면서 쉬기도 하고 사실은 저도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좀 쉬었으면 훨씬 더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때 뭐 이거 숨기고 싶어서 또 해야 된다는 생각에 계속 해버렸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AI는 인간들을 봐주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멈추지 않고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고장이 나잖아요. 그래서 나의 주관을 갖고 틀려도 보고 돌아도 또 가보고 좀 생각도 해보고 이게 맞는지도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좀 천천히 가더라도 나의 주관대로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의 속도에 맞게 예. 그 속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사는 게 인간으로서는 가장 큰 행복이. 꼭 그런 건 아니고 그러면 이제 도시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도시도 좋아하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셨던 안성시장 그분처럼 예. 그분이 이제 안성에 와서 예. 이 도시가 나랑 잘 맞다고 생각하니까 정착을 해서 이제 이 도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 책에서 이제 AI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르다라고 네. 표현해 주셨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 도시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과 AI의 시간은 다르잖아요. 그 도시는 하나를 제대로 건설해서 정착하려면 50년에서 1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인간은 한 세대를 이제 30년으로 보고 AI의 시간은 몇 분 몇 초대로 흘러가잖아요. 이게 도시라는 공간에서 충돌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AI는 계속 정답을 찾아가면서 효율화되고 계속 최적화되고 있는데 인간은 방향을 잃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AI가 시키는 대로 했다가는 내가 기계화 돼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한 내용. 그 AI 시대 얘기하니까 디지털 그리고 뭐 컴퓨터 이런 것만 떠올리는데 생명도시라는 개념을 또 말씀하셨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싱가포르에 한번 다녀왔어요. 그러면서 느낀 점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부분도 있어요. 싱가포르는 거의 독재 국가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당 독재, 야당은 있는데 예를 들어 100명 중에 한 뭐 10명 미만이 야당이고 계속해서 쭉 이렇게 그냥 그 사람들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진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시민들을 이제 아주 행복하게 만들고 제가 어떻게 보면 컴팩트 시티죠. 그 조그만 도시잖아요. 나라 도시인데 거기를 지나가면서 느낀 게 전혀 답답하지 않다. 신선하다. 이런 느낌을 계속 받았어요. 물론 뭐 사계절의 변화가 별로 없고 늘 푸르니까.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이렇게 봤더니 거기 인구가 600만 명인데 나무 수가 700만 그루래요. 그래서 나무가 사람 인구보다 더 많고 큰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나무들이 다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 건물 안에. 그래서 마치 산을 이렇게 거기 산이 없더라고요. 근데 산을 지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또 이제 디지털 트윈이 바람길을 열어주고 열을 빼주고 물을 머물게 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뭐 전기로 해서 배들 유람선이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AI는 두뇌가 되고 자연은 어떤 질서 알고리즘이 되고 사람의 심장이 같이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생명도시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이 생명도시라는 그러니까 그런 도시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자연의 알고리즘을 도시에 적용시켜 가지고 사람의 어떤 마음까지 읽을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생명도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가 하나의 생명이 된 거네요, 그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세 가지가 잘 어우러져서 조화롭게 될 때 미래의 도시가 이제 인간 중심의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다.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어머니와의 마지막 여행 이야기 나오잖아요. 뭐 이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우리 대표님도 이제 의사분들하고 많이 얘기를 해서 그런데 저도 이제 어머니의 그 병을 좀 얘기하면 담도암이라고 그러니까 쓸개와 간 사이에 그 관이 쓸개즙을 이렇게 공급하는 거기에 암이 이제 걸린 거예요. 예후가 가장 안 좋은 암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웃긴 게 어떻게 보면 거기에 관을 삽입하잖아요. 그 암에 이렇게 그 사이에 관을 삽입하면 멀쩡해요. 80 조금 넘으셨는데 진짜 멀쩡해요. 뭐 드시는 거, 뭐 활동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관이 이제 조금 시간이 되고 암이 이제 발전하면서 탈락하면 바로 황달이 오면서 쇼크로 해서 그냥 위급해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관을 한 2번 정도 교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관을 교체할 수 없고 이제 남은 게 한 뭐 한 달 정도도 안 남으셨다라고 얘기를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통보를 받은 어느 날이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손을 잡으면서 우리가 이제 8남매 중에 제가 7번째예요. 옛날에 많이 낳았잖아요. 근데 제가 좀 어머니에 대한 그런 애정이 좀 있고 말을 좀 잘 듣는 그런 아들이었나 봐요. 그래서 엄마 소원 있는데 하나만 들어줄래? 그래서 뭐냐고 하니까 청송에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청송이라 그러면 엄마한테 금기어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집이 그 전에 굉장히 잘 살았대요. 굉장히 잘 살아가지고 부산하고 뭐 안동하고 뭐 이런 쪽에 있었고 어머니는 또 저 상주에서 뭐 면장의 딸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잘 자랐고 아버지 만나가지고 또 뭐 우리 그 큰 누나하고 큰 형은 유치원에 50년대 초반생인데 유치원에 다닐 정도로 이렇게 부유했는데 이제 막 그 경랑기 60년 초반의 경랑기를 겪으면서 재산을 다 날리고 도망쳐 온 게 청송이었다는 거죠. 청송 감호소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면 뭐 삼자 현재라고 데가 있는데 3명이 같이 가지 않으면 도적이 나와서 다 뺏긴다 그런 그렇게 이제 그 아주 깊은 산 속에 6남매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살려고 노동을 뭐 엄청나게 한 거죠. 초가집 짓고 자갈밭 읽어가지고 하고 그때 제가 태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어머니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야, 그 주황산에 달기약수라고 있는데 그 약수로 잘 이렇게 잘 삶은 그 백숙 거기다가 인삼주 주황산의 인삼주 한 잔 쫙 먹으면 세상 뭐 그렇게 편한 게 없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걸 한 잔을 못 드시고 아마 오신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제 공무원으로 서울시에 이제 들어오시게 돼가지고 바로 이제 서울로 이주를 70년도에 하게 됐는데 그게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공수를 해올까 그랬더니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은 다 반대를 했죠. 말도 안 되는 거였죠. 그런데 그날 이제 아침에 제가 집사람하고 같이 갔더니 아버지하고 누나하고 이제 셋이 5명이서 이제 같이 가기로 돼 있는데 아침에 갑자기 이제 이 마비가 왔는데 그걸 숨기려고 계속 이렇게 주무르면서 그래도 가고 싶다는 생각으로 해서 앞에 이제 약간 이렇게 누워서 갔다가 아주 맛있게 그걸 다 드셨어요. 잘 못 드시지도 못하는데 드시고 막걸리도 한 잔 아주 좋다 몇 번 하시고 또 상주에 자기 그 고향집에 뜰락에서 한참 앉아 있다가 올라오시고 2주 후에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 책에 이제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할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얘기를 썼는데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 사람이 죽을 때 어떤 걸 원할까 이런 걸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는 그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때의 그 어려웠던 과정에서도 그때 내가 백숙 하나하고 막걸리 한 잔을 드셨을 때에 그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AI는 점점 효율화되고 그렇게 가지만 우리의 삶은 따로 있고 우리의 시간은 또 따로 있고 그래서 우리의 시간대로 지켜서 우리 삶의 그 방향을 찾아가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의 마지막에 어머니의 소원을 제가 썼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세상이 워낙 빠르게 변하니까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이제 휩쓸려 가는 것 같아요, 정말. 진짜 그거를 명확히 인식을 하고 내가 살고 싶은 삶이 대체 뭔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이걸 잘 알고서 그거에 맞게 살아가는 게 AI 시대, AI 도시에서 잘 사는 법일까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 좀 해주고 싶은 예, 말씀 예. 있으신가요? 하여튼 긴 시간 제가 뭐 제 넋두리 비슷한 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슈가 저는 이제 도시에서 인간 쪽으로 조금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AI가 알려주는 정답 그대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되는지, AI가 주는 속도대로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지, AI가 주는 효율에 나를 맡겨야 될 건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내 삶이 과연 어떤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AI 도시 자연을 담다의 저자 심재국 작가님이셨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